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 끝에 작은 술집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수라는 간판이 달린 이 작은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꽤나 친숙한 곳이었죠. 매일 저녁이면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었거든요. 술집을 운영하는 주인은 60대 중반의 여성, 장은숙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은하수 마담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단정한 옷차림에 항상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를 보며 이웃들은 종종 수군거렸습니다. 마담이 젊을 때 댄서였을 거야. 저런 자세며 몸가짐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런 것 같아. 워낙 말수도 적고 신비스러운 구석이 있잖아.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은숙이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707특임단에서 전설적인 유도 교관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매일 아침 김치를 담그고 저녁이면 조용히 술잔을 닦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수많은 특수요원들을 훈련시켰던 강인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숙의 하루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오전에는 시장을 보러 나갔죠. 오후에는 김장을 하거나 집안일을 정리했고 저녁이 되면 술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말없이 술을 따라주고 간단한 안주를 내어주었죠. 마담,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을 때 은숙은 늘 그랬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편히 드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가곤 했죠.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무언가가 깊숙이 잠들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깨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은숙은 작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곤 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나 드뷔시의 달빛이 술집 안을 부드럽게 감쌌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이런 곳이 요즘 보기 드물지. 시끄럽지도 않고 편안해서 좋아. 마담이 워낙 품위 있게 운영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은숙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젠 조용히 살고 싶다. 더 이상 누구도 나도 다치지 않도록.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훈련의 나날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시간들, 그리고 사랑했지만 포기해야 했던 사람의 얼굴까지 말이죠. 밤이 깊어가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은숙은 혼자 술집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술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죠.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역 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은숙에게는 이 평온함이 소중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이 조용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평온했던 은숙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술집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곳은 황금용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간판을 내건 곳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검은 승용차들이 드나들며 동네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담, 요즘 동네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단골 손님인 박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때 은숙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사흘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던 은하수에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5명의 남자들이었죠. 모두 비슷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걸음걸이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둘러보았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바로 조직 진청회의 중간 보스인 정두열이었습니다. 여기가 은하수구만. 소문보다 초라하네. 정두열은 비웃음을 지으며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술집 안에 있던 몇 명의 손님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어이 마담. 정두열이 거만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동네 주류는 앞으로 우리 통해서만 받아. 알지? 그리고 매달 관리비도 내야 하고. 은숙은 말없이 정두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마치 아주 평범한 손님이 술을 주문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관리비요? 은숙이 조용히 되물었을 때 정두열의 부하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나 봐. 요즘 장사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보호비를 내는 게 상식이야. 그래, 우리가 이 동네를 관리해 주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정두열은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은숙의 손목을 잡으려 했죠. 마담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잘 보살펴 드릴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숙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마치 겨울 새벽에 찬 공기처럼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흘러나왔죠. 그리고 단 한 번의 손짓. 아주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두열은 자신이 어떻게 바닥에 누워있게 되었는지 몇 초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손목이 아팠고 어깨가 저렸으며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뭐야 이게? 정두열이 당황스러워하는 사이 술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정두열의 부하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방금 그건 뭐야? 태권도냐? 아냐, 그건. 은숙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차분하게 정두열을 내려다보았죠.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두열은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은숙의 시선이 그를 관통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오랜 세월 단련된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은숙이 조용히 말했을 때 정두열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술집을 나갔죠. 문이 닫힌 후 술집 안은 한동안 정적에 쌓였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보았고 은숙은 다시 평상시처럼 술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담, 괜찮으세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더 드시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두열이 은하수를 나간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동네 곳곳에서는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었죠. 검은 승용차들이 은하수 주변을 맴돌았고 낯선 남자들이 골목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감각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오후에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술집 문을 열었죠. 토요일 저녁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은하수에 다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두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함께였죠. 모두 체격이 크고 흉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두열의 얼굴에는 모욕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난번 일로 조직 내에서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정두열이 술집 안을 둘러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무슨 일이세요? 한 손님이 물었을 때 정두열의 부하 중 하나가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말없이 그들을 배웅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술집 안에는 은숙과 정두열 일당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이 생겼네. 정두열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죠. 부하들은 즉시 술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술병들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졌죠. 은숙이 정성스럽게 갖고 온 작은 술집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당한 게 억울해서 잠이 안 와. 정두열이 은숙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인사를 받아야겠어. 그는 손을 뻗어 은숙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숙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손목이 꺾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목을 잡힌 채 벽에 밀려났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는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은숙의 발차기에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죠.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정두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죠. 이게 뭐야? 도대체 뭐냐고. 은숙은 천천히 정두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술집 마담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험한 오랜 세월 전장에서 단련된 전사의 눈빛이 있었죠. 나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만 정두열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2년 죽었어. 절대 가만 안 둬. 그는 부하들을 부축하며 술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술집이 조용해진 후 은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은숙이.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급한 일이 생겼어. 훈련생들에게 연락해줘. 은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생 X, 곧 서울에서 회복 훈련이 시작된다. 장소는 은하수. 준비해. 전화를 끊은 후 은숙은 망가진 술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술병들, 뒤엎어진 테이블들, 흩어진 의자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실 장은숙은 단순한 퇴역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707특임단에서 전설적인 유도 교관으로 불렸던 인물이었고 퇴역 후에도 비밀리에 전역 병력들의 재활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훈련시킨 요원들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은숙은 조용히 술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깨진 것들을 치우고 넘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웠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젠 숨어 살 수 없겠구나. 오랫동안 평범한 시민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었거든요. 정리를 마친 후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707특임단의 전설적인 교관 장은숙이 다시 깨어났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두열은 병원 응급실에서 깁스를 한 채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손목 골절에 어깨 탈골까지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안정보다 복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형님, 그 할머니가 도대체 뭐길래?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정두열은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닥쳐.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움직임은 보통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무술가의 그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두열은 진청회의 실질적인 보스인 한창우 회장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창우는 60대 초반의 남자로 온화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냉철한 판단력으로 조직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죠. 그래서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창우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정두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할머니가 생각보다. 할머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던가?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말수가 적고 한창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 듯 했죠. 이름이 뭐라고 했나? 장은숙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한창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장은숙.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두열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한창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35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창우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은숙은 체육학과에서 유도를 전공하는 특별한 여학생이었죠. 둘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707특임단에 발탁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특수부대의 특성상 모든 연락이 끊어졌고 한창우는 그녀를 기다리다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죠.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점점 범죄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게 만들었고 결국 조직의 보스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유도 기술은 맞아, 그건 은숙이야. 한창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두열이 묘사한 그 할머니의 움직임은 분명 은숙의 것이었습니다. 35년이 지났어도 그녀의 유도 실력은 여전했던 거죠. 두열아, 너는 이제 손 떼. 한창우가 갑자기 말했을 때 정두열은 당황했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제가 당한 걸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한창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과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까지 말이죠. 그날 저녁 한창우는 혼자 은하수로 향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죠. 은하수에 들어선 한창우는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술잔을 닦고 있는 은숙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차분한 모습도 예전 그대로였죠. 어서 오세요. 은숙이 고객을 맞이하는 평범한 인사를 건넸을 때 한창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숙아. 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창우를 바라보았죠. 창우야?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정말 너구나. 한창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 창우야. 은숙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죠. 너도.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 한창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숙은 말없이 술을 따라주었죠. 그때 내가 널 기다렸더라면 지금 너랑 이런 방식으로 만나지 않았겠지. 한창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 그때의 창우가 아직 남아있다면. 은숙이 담담하게 말했을 때 한창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사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창우야.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을 좁히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두열이었죠. 그는 한창우가 혼자 나간 것이 수상해서 뒤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정두열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망신 준 할머니와 회장이 옛 연인 사이라니, 게다가 회장은 자신에게 손을 떼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정두열은 이를 갈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은숙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한편 술집 안에서는 한창우와 은숙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숙아, 나 이제 그만 가, 창우야. 늦었어. 은숙이 조용히 말했을 때 한창우는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건 창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 한창우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죠. 은숙아, 미안해. 문이 닫힌 후 은숙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과거가 현재와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창우와 은숙이 재회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두열은 그동안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회장이 자신에게 손을 떼라고 했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채로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형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부하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정두열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옛 감정에 휘둘리고 계셔. 우리가 나서야 해. 정두열의 계획은 간단하고 잔혹했습니다. 한밤중에 은하수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사고로 처리될 테니까요. 화요일 밤 은하수는 평소와 같이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은숙은 혼자 술집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휘발유 냄새였죠. 은숙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즉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불이야.
은숙이 깨달은 순간 술집 주변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정두열의 부하들이 미리 뿌려놓은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것이었죠. 불길은 빠르게 술집을 감쌌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된 건물이라 불이 번지는 속도가 무척 빨랐죠. 연기가 술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은숙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침착함이 그녀를 지켜주었거든요. 우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 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아직 술집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 사람 있어요. 은숙은 주저없이 연기가 자욱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70대 노인이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었죠.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은숙은 노인을 등에 업고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불길에 막혀 있었죠.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창문으로. 은숙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의자를 들어 창문을 깨뜨리고 노인을 먼저 밖으로 밀어냈죠. 그리고 자신도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목재가 떨어졌습니다. 은숙의 왼쪽 팔과 어깨에 큰 화상을 입혔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빨리 119에 신고해. 이웃들이 달려와 은숙과 노인을 도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은숙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짧게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외곽 한 동네에서 노부부가 운영하던 작은 술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며 술집 운영자인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창우는 이 뉴스를 보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숙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정두열의 독단적인 행동임을 직감했거든요. 두열 그 자식이. 한창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부하가 배신을 한 것도 모자라 은숙을 해치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죠. 병실 안에서는 은숙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과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도 화상의 흔적이 보였죠.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에 은숙이 눈을 떴습니다. 병실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녀가 과거에 훈련시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수연이, 미영이. 은숙이 힘겹게 말했을 때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뉴스를 보고 바로 달려왔어요. 수연은 현재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과거 707특임단에서 은숙에게 훈련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경찰이 된 케이스였죠. 미영이도 와줬네. 미영은 현재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역시 은숙의 제자 중 한 명이었죠. 선생님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나섭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문제니까. 하지만 선생님, 이번 화재는 사고가 아니에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흔적이 있어요. 은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두열의 짓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도 너희가 나설 일은 아니야. 이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잖아.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수연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은숙의 훈련을 통해 인생을 되찾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창우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은수가 괜찮아? 한창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우야,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정말 미안해. 너 때문이 아니야. 은숙이 조용히 말했을 때 한창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두열 그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창우야. 하지만 한창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해치려 한 부하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병실은 한동안 정적에 쌓였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은숙은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창우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숙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그녀의 강인한 체력 덕분에 회복은 빠른 편이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제자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연은 사건 조사 결과를 가져왔고 미영은 주변 경비를 강화했죠. 그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은숙은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선생님, 정두열의 행방을 찾고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을 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수연아. 이 일에 너희를 더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선생님, 내가 해결할게. 은숙의 단호한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창우가 혼자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죠. 은수가, 앉아, 창우야. 한창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나 이제 그만두려 해. 한창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을 때 은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만둔다는 거야? 조직도 복수도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 한창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두열이 너를 해치려 한 걸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만든 괴물이 결국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은숙은 한창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창우야, 사람은 누구나 두 얼굴을 갖고 살아. 중요한 건 어떤 얼굴을 선택하느냐야. 너는 항상 옳은 길을 선택했잖아. 나와는 달리. 나도 실수투성이었어. 군대에서도 퇴역 후에도.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35년 전 헤어질 때의 아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말이죠. 그때 내가 기다렸다면 의미 없는 가정이야, 창우야.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했어.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두열이 칼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배신자와 정겹게 대화하고 계시네요. 정두열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두열아, 그 칼을 내려놔. 한창우가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지만 정두열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35년을 회장님을 따라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 할머니 때문에. 정두열이 칼을 들어 은숙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병실 밖에서 수연과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두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해. 수연이 외치며 정두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재빠르게 칼을 떨어뜨렸죠. 누구야 너희? 정두열이 당황해하는 사이 은숙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죠. 정두열 씨. 은숙이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정두열은 돌아보았습니다. 707은 끝까지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은숙이 움직였습니다. 비록 한쪽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죠. 정두열은 순식간에 바닥에 제압되었습니다. 아, 아직도 이런 실력이. 정두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을 때 수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두열이 끌려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창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죠. 35년 만에 다시 본 너의 실력이야. 늙었어. 예전 같지 않아. 아니야, 여전해.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강한 은숙이야. 한창우의 고백에 은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창우야,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너와 함께? 은숙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시간이 필요해, 창우야. 서로에게도 상황 정리해도. 기다릴게. 이번에는 끝까지 기다리겠어. 한창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을 때 은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먼저 조직부터 정리해. 깨끗하게. 알았어. 이미 생각해둔 게 있어. 수연과 미영은 조용히 물러나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생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선생님, 저희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럼 저희도 평범하게 선생님을 지켜드릴게요. 수연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분위기가 병실을 감쌌죠. 그날 밤 한창우는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직 해체를 선언했죠. 35년간 이어온 진청회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간부 중 하나가 물었을 때 한창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각자 새로운 길을 찾아가자. 은숙은 병실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은숙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은숙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상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죠. 그리고 그녀 앞에는 중요한 결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에 탄 은하수 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보험금으로 다른 곳에 새로 차리시는 게 어떨까요? 수연이 제안했을 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에 다시 만들 거야. 하지만 술집 말고 다른 용도로요? 미영이 물었을 때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술집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은숙의 계획은 특별했습니다. 은하수를 퇴역 군인들과 시니어들이 모여서 힐링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낮에는 태극권이나 요가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어떨까? 은숙의 아이디어에 제자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소식이 퍼지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은숙이 과거에 훈련시켰던 퇴역 군인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한창우까지 말이죠. 은숙아, 내가 시공 비용을 대겠어. 한창우가 제안했을 때 은숙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창우야. 보험금으로 충분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과거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줘.
결국 은숙은 한창우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창우는 조직을 정리한 후 건설업으로 전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은하수 재건축이 그의 첫 프로젝트가 되었죠. 회장님, 아니 사장님, 설계가 나왔습니다. 과거 조직원이었던 김 과장이 도면을 들고 왔을 때 한창우는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1층은 운동 공간과 식당, 2층은 휴게실과 작은 도서관. 좋네. 그리고 작은 무대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춤을 추실 수 있도록요. 한창우는 그 배려에 고마워했습니다. 35년 전 은숙이 춤추는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공사 기간 동안 은숙은 임시로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퇴역 군인 여러분,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께 알려드립니다. 곧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문을 엽니다. 수연이 동네 곳곳에 공지를 붙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이야? 마담이 그런 곳을 만든다고? 태극권도 배울 수 있다던데? 함께 밥도 먹을 수 있다면서?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2달 후 드디어 새로운 은하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술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밝고 넓은 공간, 따뜻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편안한 의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관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퇴역 군인들, 동네 어르신들, 은숙의 제자들, 그리고 한창우까지 말이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은숙이 작은 무대에 서서 인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술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보살피는 공간입니다. 은숙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태극권 수업이 있고 오후에는 자유로운 휴식 시간,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가 끝난 후 은숙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춤을 한 곡 선보이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은숙은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죠. 마치 그녀의 인생 자체를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창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춤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은숙은 깊이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죠. 고맙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창우는 은숙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은숙아. 고마워, 창우야. 내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아니야. 내 의지와 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창우가 입을 열었죠. 은수가 나 이제 떠나려고 해. 어디로? 멀리.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은숙은 그의 결심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창우야. 너도 정말 행복하길 바라. 한창우는 마지막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다시 돌아와 있었죠. 너는 끝까지 나를 훈련시켰구나, 은숙아. 한창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숙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술이 아니라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은하수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죠.
은숙은 창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창우야. 행복해. 새로운 은하수의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새로운 은하수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곳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공간이 되었죠. 매일 아침이면 은숙의 태극권 수업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업 들으러 왔어요. 70대 박할아버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을 때 은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동작을 배워볼까요? 은숙의 태극권 수업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은숙의 구령에 맞춰 20여 명의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퇴역 군인도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도 있었죠. 나이도 경력도 다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고맙다며 인사했을 때 은숙은 뿌듯해했습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많이 웃으세요. 오후에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미영은 보안업체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은하수를 찾아 은숙을 돕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회원분들이 또 늘었어요. 미영이 명단을 보여주며 말했을 때 은숙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다른 동네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은하수의 소문은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퇴역 군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 말이죠.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이라면서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던데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은하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오늘 손자가 전화했는데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축하드려요. 저희 딸도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가족이었거든요. 은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은숙은 작은 무대에서 기타를 튕기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술집에서 혼자 듣던 음악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죠. 선생님의 기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해져요. 한 회원이 말했을 때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창우였죠. 그는 6개월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해져 있었죠. 은수가 안녕. 창우야, 언제 돌아왔어? 어제. 너를 보고 싶어서. 한창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구나. 내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아니야. 이건 온전히 내 꿈이었어.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어.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라. 좋은 선택이었네. 너 덕분이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한창우는 은숙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숙아, 나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보면 알 수 있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너도 정말 행복해 보여. 이런 모습이 내가 원했던 거지?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으며 어르신들이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나도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창우가 말했을 때 은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야. 함께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은하수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조용해진 공간에서 은숙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작은 술집에서 혼자 올려다보던 그 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훈련시키거나 세상에 훈련당하거나 은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난 훈련시키기로 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무술이나 전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희망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은하수는 이제 더 이상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돌보고 함께 웃고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은숙은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연주였지만 그 음악은 은하수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숙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키워갈 것이었습니다. 707특임단의 전설적인 교관에서 동네의 따뜻한 선생님으로 은숙의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